테니스 코트에 균열 중년 부부의 위기와 선택. 정호 50와 서영 45의 결혼 생활 20년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정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졌고, 서영은 아들 준수 17를 키우며 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부부 사이엔 서서히 침묵이 쌓여갔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응, 그냥 김밥. 그래. 저녁 식탁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정호는 매출이 줄어드는 사업 걱정에 짓눌려 있었고, 서영은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더 깊은 문제도 있었다. 50대에 접어든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서영을 아내보다는 아이 엄마로만 대했다. 명절이면 시댁 눈치를 보고 집안일은 당연히 서영의 몫이었다. 서영이 머리를 자르거나 새 옷을 입어도 정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서영도 지쳐갔다. 아들을 챙기고 남편 식사 차리고 시부모님 안부 전화 드리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중년 여성의 얼굴이 비쳤다. 그런 서영에게 친구 미란이가 권했다. 언니, 테니스 동호회에 나와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진짜 기분 전환 확실해요. 서영은 용기를 내어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 라켓을 잡던 날 손이 떨렸다. 운동을 제대로 해본 지가 언제였던가. 괜찮아요, 언니. 처음엔 다 그래요. 한 달만 하면 금방 늘어요. 친구 미란이가 격려했다. 동호회 회원들은 대부분 4050대였다. 주부들, 자영업자들, 은퇴 준비 중인 직장인들.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다가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사람들이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7시. 상쾌한 공기 속에서 코트를 뛰며 땀을 흘리는 시간이 서영에게는 해방구 같았다. 무엇보다 서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았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서영으로. 한 달이 지나면서 서영의 실력도 늘었다. 회원들과도 친해졌다. 운동 후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웃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도윤 39, 키 180cm의 탄탄한 체격, 코트 위를 가볍게 누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동호회에서 실력으로나 외모로나 단연 눈에 띄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민소매 운동복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팔 근육, 무엇보다 공을 칠 때의 강렬한 눈빛이 매력적이었다. 도윤 씨는 3년 전에 이혼했대요. 그 뒤로 혼자 살면서 운동에 빠졌다던데. 미란이가 귀띔해줬다. 처음 몇 주는 그저 같은 동호회 회원일 뿐이었다. 서영은 도윤과 복식초를 맞춰본 적도 없었다. 그는 주로 실력 있는 남자 회원들과 게임을 했고, 서영은 초보 그룹에서 연습했다. 변화는 6월 어느 토요일에 시작되었다. 서영 씨, 백핸드 자세가 아직 불안정해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게임을 마치고 쉬던 도윤이 다가왔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 서영의 뒤에 섰다. 그는 서영의 팔을 잡고 스윙 궤적을 교정해 주었다. 남자의 손이 닿는 순간 서영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팔꿈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요. 잘하시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귀에 가까이 들렸다.
그의 체온과 땀 냄새가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경의 각성. 정호에게선 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금방 늘 거예요. 칭찬이었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서영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도윤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고 와. 아침마다 정호는 습관처럼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휴대폰 뉴스에 가 있었다. 서영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기분이 어떤지 묻지 않았다. 20년이 지나며 서영은 정호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반면 도윤은 달랐다. 서영 씨, 오늘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더 젊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남편은 오늘 아침에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서영은 후회했다. 왜 굳이 남편 이야기를 했을까? 남편분이 좀 둔하신가 봐요. 저 같으면 바로 알아챘을 텐데.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자주 서영에게 말을 걸었다. 서영 씨가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아요. 오늘 운동복 색깔 예쁘네요. 파란색이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요. 아까 백핸드 정말 멋졌어요. 단순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서영에게는 달콤한 마약 같았다. 7월 중순, 운동 후 회원들이 카페에 모였다. 서영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도윤도 같은 테이블에 있었다. 다들 더운데 수고했어요. 제가 음료 살게요. 카페에서의 시간이 길어졌다.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마지막엔 서영과 도윤, 그리고 미란만 남았다. 언니, 나 먼저 갈게. 남편이 점심 먹으러 오래. 미란이 일어서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했다. 조심해라는 의미였을까? 둘만 남았다. 서영 씨,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로 생긴 테니스 용품 매장 같이 가실래요? 좋은 라켓이 세일한대요. 도윤의 제안에 서영은 잠시 망설였다. 이건 위험한 신호 같았다. 화요일은 제가 시간이. 점심 먹고 잠깐만요. 일시간이면 돼요. 제가 운전할게요. 그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을 넘는 것 같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문자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다. 서영은 답장을 망설였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대화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화요일 오후 1시 서영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 집에서 나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냥 라켓 보러 가는 거야. 동호회 회원이랑 같이 가는 거지 뭐.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깨끗한 SUV를 몰고 나타났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타세요. 그 매장이 좀 멀긴 한데 30분이면 돼요. 차 안은 은은한 향기가 났다. 카시트도 깔끔했다. 운전하는 도윤의 옆모습을 슬쩍 보니 왠지 모를 설렘이 밀려왔다. 요즘 남편분이랑은 어때요? 한참을 달리다 도윤이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영은 당황했다. 뭐, 그냥 그렇죠. 20년을 살다 보니. 싸우진 않으세요? 싸우지도 않아요. 대화 자체가 별로 없어서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어 하고 그게 다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외롭겠어요. 도윤의 한마디에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제 전 부인도 그랬거든요.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났고 전 뒤늦게 후회했죠. 제가 아내를 제대로 안 봤다는 걸.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이야기는 진실처럼 들렸다. 서영은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둘 다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테니스 용품 매장에 도착했다. 도윤은 전문가처럼 여러 라켓을 추천해줬다. 서영은 중급자용 라켓 하나를 골랐다. 제가 살게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너무 비싼데. 괜찮아요. 서영 씨가 이 라켓으로 잘 치는 모습 보고 싶어요. 도윤이 카드를 건넸다. 서영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3시였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도윤의 제안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서도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 둘은 마주 앉았다. 남편분은 좀 어때요? 사이가 좋으세요? 도윤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공기 같은 거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다녀오세요. 저녁에 고생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더 외로운 거 아닌가요? 싸우기라도 하면 감정이라도 있는 건데. 도윤의 말에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맞아요. 전 남편한테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 아들 키우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여자로 안 봐요. 서영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남편분이 그걸 못 보는 거죠. 도윤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서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윤의 손은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서영 씨, 전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예뻤어요. 서영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고백 같은 말이었다.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서영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날 서영은 도윤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카페를 나와 차로 돌아가는 내내 둘의 손은 맞잡혀 있었다. 8월이 되었다. 서영과 도윤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처음엔 운동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고 혼자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다. 오늘 날씨 좋은데 강변 드라이브 어때요? 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1시간만요. 1시간만 제 옆에 있어줘요.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서영도 이미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강변 공원에 차를 세웠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서영 씨,
저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도윤이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영은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서영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당신을 소중히 안 여기는데 왜 당신만 참아야 해요? 도윤이 서영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키스했다. 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20년 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키스. 죄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황홀함이 뒤섞였다. 미안해요. 도윤이 속삭였다.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홍조가 남아 있었다. 20년 만에 여자로 돌아온 것 같았다. 여보, 저녁 먹어. 정호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내의 달라진 표정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9월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서영 씨,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돼요? 제가 새로 이사한 집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문자를 받은 서영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집에 간다는 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서영은 답장을 보냈다. 서영 오후 2시쯤 괜찮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화요일 오후 서영은 도윤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돌아가야 하나 수없이 생각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도윤이 문을 열었다.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고 편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깨끗하게 정돈된 원룸.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다. 도윤은 커피를 내왔다. 앉아요. 편하게.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윤이 서영의 손을 잡았다. 서영 씨, 전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 도윤 씨가 자꾸 생각나요. 집에서도 밤에도. 둘은 키스했다. 그리고 그날 서영은 결정적인 선을 넘었다. 도윤이 서영을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요. 전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도윤의 말은 달콤했다. 서영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서영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도윤은 철저히 계산적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동호회에서 외로운 기혼 여성들을 같은 방식으로 유혹했다. 도윤에게 서영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관계를 맺고 적당한 시점에 헤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몰랐다. 자신이 도윤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다. 정호는 처음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운동이 잘 맞나 봐. 하지만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서영은 휴대폰을 항상 엎어두었고 알림이 오면 재빨리 확인했다.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새 운동복을 자주 샀다. 집에서는 무표정하다가도 휴대폰만 보면 미소를 지었다. 결정적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다. 어느 날 세탁을 하던 정우가 서영의 테니스복 주머니에서
명함을 발견했다. 도윤 마이너스 프리랜서 PT 트레이너. 뒷면엔 손글씨로 화요일 2시 그 카페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밤 새벽 1시 깊이 잠든 서영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메신저를 열자 도윤과의 대화가 가득했다. 정호의 손이 떨렸다. 20년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호는 다음 날부터 냉정해졌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2주간의 미행 끝에 탐정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서영과 도윤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사진, 2시간 뒤 나오는 영상, 그리고 주차장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정호는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다. 도윤은 3년 전에도 다른 테니스 동호회에서 유부녀와 문제를 일으켜 위자료를 물었고 최근에도 다른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전문가였다. 변호사는 말했다.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더 큽니다. 정호는 도윤의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다. 한 명은 이혼까지 당한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호처럼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정호는 조용히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준수가 고3이라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순 없었다. 어느 저녁 정호는 서영과 마주 앉았다. 준수는 학원에 간 시간이었다. 서영아. 남편이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자 서영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게 뭐야? 정호가 내민 봉투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모텔 앞에 선 자신과 도윤, 주차장에서의 포옹, 카페에서 손을 잡은 장면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을 수도 있지. 당신을 여보가 아닌 여자로 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식었다는 것도 인정해.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대화라도 해보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어? 준수는 어떻게 할 거야? 서영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도윤이가. 아니, 내가 외로워서. 당신이 날 안 봐줘서. 그러니까 내 잘못이란 얘기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야. 난 그냥 사람이고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일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거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다. 드라마처럼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았다. 1차 조정 2025년 1월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했다. 조정위원들 앞에서 정호와 서영은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이혼을 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들 준수를 위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조정은 결렬되었다. 서영이 불륜을 인정했지만 정호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정호 측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사진, 영상, 메시지 내역, 탐정의 진술서, 모텔 출입 기록 등. 서영 측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의뢰인이 일시적 방황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20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아들 준수에게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수 고3는 법정에서 의사를 밝혔다. 저는 아버지와 살고 싶어요.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재판부는 준수의 나이와 명확한 의사 표현을 고려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 이혼을 인정하며 미성년자 준수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 정호로 지정한다. 피고 서영은 원고 정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73의 비율로 분할화돼 피고의 귀책 사유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배분한다. 서영에게 가혹해 보였지만 이것이 법의 판단이었다. 정호는 도윤을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도윤의 다른 피해자 2명도 함께 공동소송단을 꾸렸다.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했으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윤은 법정에서 발뺌했다. 서영 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위로해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메시지 기록과 다른 피해 사례들이 그의 거짓을 입증했다. 도윤은 각 피해자에게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 직장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도윤은 동호회에서 사라졌다. 그의 SNS 계정도 폐쇄되었다. 이혼 후 정호는 준수와 둘이 조용히 살았다. 인쇄소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열정은 없었다. 아빠 괜찮아요? 응. 아빠는 괜찮아. 너나 대학 입시 준비 잘해. 정호는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서영의 잘못이 크지만 자신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언했다. 자네들 아내한테 잘해. 당연한 것 없어.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줘. 관심 가져줘. 내가 그걸 몰랐네. 서영은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재정적 여유는 없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퇴근 후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도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그가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만났고 자신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달콤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을 못 보는 것이었다. 준수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어느 날 서영은 옛 동호회 회원 미란을 우연히 마주쳤다. 서영아, 언니. 둘은 카페에 앉았다. 서영은 그간의 일을 털어놨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잠깐의 설렘에 모든 걸 걸었어.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정호 씨도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20년 동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지. 준수한테도 너무 미안해. 서영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상담센터를 찾아가 심리 치료를 받았고 작은 베이커리 취업도 준비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언젠가 준수가 나를 다시 봐줄 수 있도록. 준수는 대학에 합격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응원해주던 엄마, 밤늦게까지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언젠가는 엄마도 용서할 수 있을까? 준수는 아직 답을 몰랐다.